언니,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축제장 구석에서 솜사탕을 팔던 18살 은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고급 원피스를 입은 10살짜리 꼬마 손님이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간절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엄마를 잃은 걸까요? 고작 여고생인 은희에게 엄마와 똑같다고 말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며 내리는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축제장에는 온갖 먹거리 노점과 게임 부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풍선을 든 아이들과 연인들이 벚꽃길을 오가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장의 끝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18살 여고생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 하나를 두르고 낡은 솜사탕 기계 앞에서 쉴 새 없이 막대를 돌리고 있었죠. 기계는 워낙 오래된 것이라 손잡이를 돌릴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은 설탕통 뚜껑이 헐거워져서 설탕이 쏟아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대 끝에 분홍빛 솜사탕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를 때마다 은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벚꽃 솜사탕,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은희의 손끝은 거칠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솜사탕을 만들 재료들을 손질하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이 축제장으로 달려와 해가 질 때까지 솜사탕을 팔았어요. 손톱 밑에는 설탕가루가 끼어 있었고 교복 소매에는 다림질로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에게는 이 솜사탕 기계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신 뒤로는 더더욱 그랬어요.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할머니의 수술비가 800만 원. 은희가 지금까지 모은 돈은 고작 120만 원이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은희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적어 넣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늘의 매출, 남은 설탕 양, 그리고 할머니 수술까지 남은 금액.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은희는 애써 고개를 들었어요. 은희는 메모지를 꺼내 한번 들여다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한숨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어요. 한숨을 쉬면 복이 달아난다고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때 앞치마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꼭 넣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은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할머니의 입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어요. 은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를 악물고 다시 막대를 돌렸습니다.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축제장 옆 도로를 한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뒷좌석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작은 얼굴 하나가 삐죽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10살짜리 꼬마 지아였어요. 지아는 봄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바깥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원피스에 하얀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에는 리본 모양 머리띠를 하고 있었죠. 누가 봐도 보통 집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지아의 코끝에 달콤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설탕이 열에 녹으면서 피어나는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어요. 지아는 눈을 크게 뜨고 냄새가 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축제장 구석에서 분홍빛 솜사탕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 세워주세요. 지아가 앞좌석의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는 백미러로 지아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가씨, 곧 집에 도착하는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거 하나만 사주세요. 네, 하나만요. 지아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그 눈빛을 이길 수 있는 어른은 많지 않았어요. 김 기사는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쉬며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지아는 차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뛰어내렸어요. 작은 구두가 벚꽃잎이 깔린 보도블록 위를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축제장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 사이로 분홍빛 솜사탕이 보였어요. 지아는 그 솜사탕을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은희는 막 솜사탕 하나를 완성한 참이었어요. 막대 위에 탐스럽게 피어오른 솜사탕이 꼭 벚꽃 한 송이를 닮았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 숨을 헐떡이는 꼬마 손님이 서 있었어요. 어머, 안녕. 솜사탕 하나 줄까? 은희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어요. 은희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지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솜사탕을 향해 내밀던 손이 허공에서 멈춰버렸죠. 지아는 은희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맑은 눈동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볼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까지 지아의 머릿속에 한 장의 사진이 겹쳐졌어요. 거실벽에 걸려있는 엄마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아가 2살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에 엄마의 온기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남은 건 오직 사진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사진 앞에 서서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하던 지아였어요. 그 사진 속 얼굴이 지금 눈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어느새 물기가 고여 있었어요. 은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솜사탕을 건네려던 손이 멈췄어요. 응? 엄마를 닮았다고? 은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희도 엄마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은희는 엄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4살 이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들기 전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주던 온기 같은 것이 어렴풋이 떠오를 때가 있었지만 눈을 뜨면 언제나 사라져버렸습니다. 은희는 말없이 솜사탕을 지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건 선물이야. 울지 마. 지아는 솜사탕을 받아들었지만 한 입도 베어 물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은희의 허리를 껴안았어요. 은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지아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작고 여린 등이었어요. 토닥이는 손길에 지아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아가 은희의 가슴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왼쪽 가슴에 꽂혀 있는 작은 머리핀이었어요. 벚꽃 모양의 분홍색 핀이었는데 자세히 보면 한쪽이 잘려나간 것처럼 반쪽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울음이 뚝 멈췄습니다. 그 머리핀 어디서 났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슴팍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쪽짜리 벚꽃 머리핀. 은희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꼭 쥐고 있었다고 할머니가 말해주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은희에게 이 반쪽짜리 머리핀만이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죠. 이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 왜 그래? 지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유품이랑 똑같은 건데. 엄마 거는 반대쪽이에요. 합치면 하트가 된대요.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 같았어요. 반대쪽? 합치면 하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은희는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10살짜리 꼬마의 눈에 고인 눈물이 왜인지 모르게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김 기사가 횡단보도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지아는 은희의 허리에서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김 기사가 다시 한번 재촉하자 지아는 마지못해 은희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올려다 봤어요. 언니, 나 내일도 올게요. 꼭이요. 은희는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언니가 여기 있을게. 김 기사의 손에 이끌려 돌아가면서도 지아는 연신 뒤를 돌아봤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축제장 구석에서 솜사탕 기계 옆에 선 은희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거실에 걸린 엄마 사진과 너무나도 겹쳐 보여서 지아는 차에 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혼자 남은 은희는 가슴팍에 반쪽 머리핀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반대쪽이 있다는 말, 합치면 하트가 된다는 말, 그 말들이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어요. 14년 동안 단 한 조각의 단서도 없었던 은희의 과거에 오늘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갔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장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6인실 구석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가늘게 잠들어 계셨어요. 은희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14년간 토스트를 구워 자신을 먹여 살린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상한 아이를 만났어요. 나한테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잠든 할머니에게 속삭이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나한테도 엄마가 있었을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소 호흡기의 낮은 기계음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은희는 가슴팍에 반쪽 머리핀을 꺼내 형광등 불빛 아래 들여다봤습니다. 반쪽짜리 벚꽃, 나머지 반쪽이 정말 어딘가에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은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꼬마 손님의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그리고 그 세계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봄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은희의 머리카락과 함께 분홍 설탕 가루를 흩날렸습니다. 마치 벚꽃빛처럼. 지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아는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김 기사에게 달려가 같은 말을 했어요. 아저씨, 솜사탕 언니한테 가주세요. 김 기사는 처음엔 난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표정이 없이 슬퍼 보이고 시무룩해 보이던 아이가 솜사탕 가게에 다녀온 뒤로 밝아지고 행복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도 언니한테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기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축제장 옆에 차를 세웠고 지아는 2,000원을 꼭 쥐고 솜사탕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은희도 어느새 지아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오후 4시쯤 되면 저도 모르게 축제장 입구 쪽을 힐끗힐끗 살폈습니다. 리본 머리띠를 한 작은 아이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은희의 얼굴에 절로 웃음이 번졌어요. 언니, 저 왔어요. 오늘도 왔구나. 우리 지하 학교에서 뭐 했어? 둘은 금세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지아는 솜사탕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늘어놓았고, 은희는 솜사탕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지아가 친구와 다퉈서 속상하다고 하면 은희가 이마를 쓸어주었고, 시험을 잘 봤다고 자랑하면 은희가 솜사탕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아가 은희의 손을 가만히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손은 따뜻해요. 엄마 손도 이랬을까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아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어요. 지아가 돌아가고 나면 은희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곤 했습니다. 동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 기사는 저녁 업무 보고를 하다가 가정부에게 무심코 한마디를 흘렸어요. 요즘 아가씨가 매일 같은 솜사탕 가게만 가세요. 거기 파는 언니를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가정부에서 집사에게, 집사에서 비서실로, 비서실에서 정우철 회장의 귀까지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축제철에 솜사탕에 빠진 거겠거니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지아가 밝아졌다는 소식에 오히려 안도했죠.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리더니 잠옷 차림의 지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액자 하나를 꼭 쥐고 있었어요. 아빠, 이것 좀 봐요. 지아가 액자를 정 회장의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22살 결혼하던 해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아내의 모습. 솜사탕 언니가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눈도, 코도, 웃는 것도 다 똑같아요. 정 회장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지아의 눈은 진지했어요. 장난이나 엉뚱한 상상을 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은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아야,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단다.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똑같다니까요. 아빠도 가서 보면 알아요. 지아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곧 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 회장은 지아가 놓고 간 액자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아내의 얼굴. 8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액자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14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바로 저 벚꽃 축제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그날은 가족 나들이였습니다. 아내와 4살배기 첫째 딸의 손을 잡고 축제장을 걸었어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첫째 딸이 솜사탕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정 회장이 지갑을 꺼내려고 딸의 손을 잠깐 놓은 그 순간 축제 인파가 좁은 골목으로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왔고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압사 사고였습니다. 정 회장은 인파 속에서 미친 듯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사방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엉켰고 정 회장은 쓰러진 사람들 사이를 기어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은 이미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아이는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유괴 쪽으로 틀었어요.
재벌가의 자녀를 노린 계획된 범행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엉뚱한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사이 시간은 흘러갔고 아이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정 회장은 전국에 사람을 풀었습니다. 수십억을 쏟아부었어요. 전단지를 뿌리고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딸을 잃은 그날부터 웃음을 잃었어요. 밥을 먹지 않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아이 방에 들어가 빈 침대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고 몸이 서서히 망가져 갔습니다. 둘째 지아를 낳고도 아내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갓난아이를 안으면서도 아내의 눈은 늘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두 돌을 맞기도 전에 아내는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 아내가 정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서아를 꼭 찾아줘요. 약속해줘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약속은 14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딸을 잃고 이중의 죄책감은 정 회장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혀 있었어요. 솜사탕을 사주려고 딸의 손을 놓은 그 몇 초가 14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정 회장을 괴롭혔습니다. 그 몇 초만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수천 번은 생각했어요. 서재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아내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지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솜사탕 언니가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말. 엉뚱한 아이의 착각이겠지. 정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불붙은 생각은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정 회장은 서랍을 열어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4년 전 실종 사건 수사 기록이었어요. 한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서류였습니다. 펼치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실종 아동 정서아, 당시 4살. 혈액형, 키, 몸무게, 특징.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다는 메모. 정 회장은 그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혹시 그 아이한테도 이 점이 있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가 넘도록 정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정 회장은 김 기사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 지아가 매일 가는 그 솜사탕 가게 말이야. 네, 회장님. 거기 파는 아이가 정말 아내를 닮았나? 김 기사는 백미러 너머로 회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딘가 다급한 눈빛이었어요.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며칠 전 따뜻한 날에 모자를 벗고 있는 걸 봤거든요. 아가씨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 마음씨가 참 곱더라고요. 아가씨한테도 늘 다정하게 대해주고요. 정 회장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정 회장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비서, 축제장에서 솜사탕을 파는 여고생이 있어.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조사해. 이름, 나이, 가족관계, 어디서 자랐는지, 과거 기록 하나하나 전부 다. 박 비서는 회장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 비서가 나간 뒤 정 회장은 서재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4년 전 실종되기 전날 찍은 네 살배기 딸의 사진이었어요. 벚꽃 아래에서 솜사탕을 들고 웃고 있는 작은 얼굴. 정 회장은 사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만약 정말 내가 살아있다면. 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4년간 묻어두었던 희망이라는 것이 지금 가슴속에서 아프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희망은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품으면 품을수록 무너졌을 때의 고통이 더 커지니까요. 14년 동안 그는 수없이 기대하고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달려갔고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아를 꼭 찾아줘요. 정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14년 전에도 이렇게 벚꽃이 날렸습니다. 딸의 손을 놓치던 그 순간에도. 하지만 이번만큼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 14년 만에 다시 그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사흘 뒤 박 비서가 서재 문을 노크했습니다. 손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겉면에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번의 실망이 들어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14년간 수없이 기대하고 수없이 무너졌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투를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정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름 이은희, 나이 18살, 현 주소 서울시 은평구, 법적 보호자 이순자 72살 관계, 비혈연. 정 회장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비혈연. 친할머니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고서에는 14년 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해 4월 벚꽃 축제가 한창이던 날이었어요. 축제장 근처에서 토스트 노점을 하던 박순자 할머니는 밤늦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축제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벚꽃잎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어요. 할머니는 리어카에 짐을 실으며 내일 장사할 재료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15,000원이 전부였어요. 그때 골목 구석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세워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골목 끝 쓰러진 안내판 뒤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원래는 예쁜 옷이었을 텐데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팔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얼굴 절반을 적시고 있었어요. 작은 손에는 뭔가를 꼭 쥐고 있었는데 분홍색 머리핀의 반쪽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가늘게 신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에게 달려가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가야, 눈 떠봐. 아가야. 할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뛰었어요.
무릎이 아파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든 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입원 수속부터 해주세요.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15,000원을 내밀었어요. 내일 장사할 미천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부족하자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 찬장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어요. 언젠가 자신이 아플 때 쓰려고 10년 넘게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전부 병원에 가져다 주었어요. 아이는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자기 이름도 엄마 얼굴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사고 이전의 기억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파출소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제장에서 다친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축제장 압사 사고로 경찰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아 신고를 접수하긴 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벌가 자녀 유괴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경찰은 할머니에게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보육원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차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등에 엎여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너무 따뜻했거든요. 할머니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이 그토록 찾던 유괴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이 아이였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고서를 읽던 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깊이 묻어둔 상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시댁에서는 대를 이을 수 없다며 할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 때마다 못 낳는 년이 밥값이나 하냐며 수저를 빼앗았고 시누이들은 대놓고 오빠한테 새 장가를 드리라고 떠들었어요. 명절이면 제사상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당했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씨도 못 받는 년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할머니 편을 들었지만 해가 갈수록 말이 없어졌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같은 방에 있어도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혼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나왔죠. 그 뒤로 할머니는 30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토스트를 굽고 길모퉁이에서 팔고 밤이면 좁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이 나오면 할머니는 채널을 돌렸어요. 보면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한 번쯤은 엄마라고 불러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할머니 앞에 피투성이 아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보낼 수 없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아이. 할머니는 아이에게 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할머니에게 은이는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은이는 처음 몇 달 동안 밤마다 울었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던 걸까요? 잠결에 엄마하고 부르다가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은이를 꼭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울지 마,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할머니 품에서 은이는 조금씩 울음을 그쳤고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14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14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토스트를 구웠어요. 반죽을 치대고 야채를 썰고 철판을 닦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든 날에도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은희의 학비를 대야 했고 은희의 밥값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 자신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남은 돈은 전부 은희에게 쓰였습니다. 교복을 사줄 때, 참고서를 사줄 때, 수학여행비를 넣어줄 때, 할머니는 한 번도 아깝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의 허리는 해마다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손마디는 거칠어지고 무릎은 삐걱거렸어요.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아팠지만 은희 학원비가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자신을 달아 없애며 은희를 키웠어요. 은희는 할머니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새벽마다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토스트 반죽을 준비해 놓았어요. 할머니가 아프면 학교를 빠지고 대신 토스트를 팔았습니다.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할머니가 무리하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성적이 좋았지만 대학 진학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곁에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이 이 성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학금으로는 할머니 병원비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은희에게 벚꽃 축제 솜사탕 장사는 할머니 수술비를 모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 회장은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현재 박순자 씨는 폐질환으로 입원 중이며 수술비 미납으로 치료가 지연되고 있음. 정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4년이었습니다. 자신은 수십억을 쏟아부으며 딸을 찾아 헤맸고 할머니는 가진 돈을 전부 털어 그 딸을 살렸어요. 자신은 재벌의 힘으로도 딸을 지키지 못했고 할머니는 토스트 하나로 딸을 14년간 지켜냈습니다. 자신이 현상금을 올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있던 그 시간 할머니는 무릎이 아픈 다리를 끌며 리어카를 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보고서 위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14년 전 놓쳐버린 그 아이가 맞는지, 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일 지아와 함께 그 축제장에 가겠다. 준비해줘. 박 비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아이가... 더 묻지 마.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 박 비서가 나간 뒤 서재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정 회장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14년 전에도 8년 전 병원에서 눈을 감던 그 순간에도 사진 속 아내는 늘 웃고 있었어요. 정 회장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이 보내준 거야? 지아를 통해서 그 아이한테 가는 길을 열어준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벚꽃잎만 소리 없이 흩날렸어요.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다음 날 오후 정 회장은 지아의 손을 잡고 축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 회장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보고서에 적힌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혈연, 축제장에서 발견, 머리 부상, 기억 상실. 모든 것이 14년 전 사건과 맞아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맞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닐 때의 실망이 더 클 테니까요. 평소 같으면 경호원들이 앞뒤로 호위했겠지만
오늘은 박비서 한 명만 데리고 나왔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선글라스를 쓰고 평범한 점퍼를 걸쳤지만 걸음걸이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다리가 자꾸 멈춰졌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어요. 아빠, 빨리요. 이쪽이에요. 지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축제장 안으로 들어서자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어깨 위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풍선 터지는 소리, 먹거리 노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화려한 축제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정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저기. 솜사탕 언니. 지아가 축제장 끝자락을 가리켰어요. 구석진 자리에 낡은 솜사탕 기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소녀. 정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은희는 막 손님에게 솜사탕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교복 위에 앞치마를 두른 채 설탕 가루가 묻은 손으로 막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은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벚꽃잎이 은희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만 은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님에게 따뜻할 때 드세요 하며 웃고 있었어요. 정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얼굴, 저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눈꼬리, 볼에 생기는 보조개. 14년 전에 잃어버린 아내의 젊은 시절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아이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너무 똑같아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정 회장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축제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은희의 얼굴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비틀거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 비서가 재빠르게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14년간 찾아 헤맨 딸이 저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기쁨보다 공포가 먼저 밀려왔어요. 만약 또 아니라면, 만약 또 다른 사람이라면 그 실망을 이번에는 견딜 수 있을까? 아빠, 왜 그래요? 아빠도 봤죠? 엄마랑 똑같이 생겼죠? 지아가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빠도 봤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 회장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눈물을 감췄어요. 지아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아가 은희에게 달려갔어요. 은희가 지아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아야, 오늘도 왔구나. 어머, 오늘은 누구랑 같이 왔어? 은희가 정 회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 회장은 선글라스 너머로 은희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내가 아니었어요. 14년 전 손을 놓쳐버린 내 살배기 서아가 18살이 되어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지아가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아가 매일 와줘서 저도 즐거워요. 착한 아이예요. 정 회장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간신히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아를 잘 챙겨줘서.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은희는 잠깐 이상하다는 듯 정 회장을 바라봤지만 곧 웃으며 솜사탕을 내밀었어요. 솜사탕 하나 드릴까요? 아버님도 드셔보세요. 정 회장은 솜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분홍빛 솜사탕. 14년 전 서아가 사달라고 졸랐던 것도 솜사탕이었어요.
그 솜사탕을 사주려고 손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솜사탕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분홍빛 솜사탕 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 은희의 머리카락이 왼쪽으로 휩쓸렸습니다. 왼쪽 귀가 드러났어요. 정 회장의 시선이 그곳에 못 박혔습니다. 왼쪽 귀 뒤 작은 점 하나. 정 회장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적혀 있던 그 특징. 왼쪽 귀 뒤에 작은 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얼굴이 닮은 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위치에 같은 점까지. 정 회장의 무릎이 꺾이려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 회장은 간신히 몸을 돌렸어요. 은희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이 상태로 마주하면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을지 알 수 없었어요. 걸음이 빨라졌고 축제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차 안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박 비서가 뒤따라왔어요. 회장님, 유전자 검사를 해. 지금 당장. 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만진 솜사탕 막대든 마신 물컵이든 뭐든 좋아. 방법을 찾아서 오늘 안으로 검체를 확보해. 결과는 최대한 빨리. 박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정 회장은 차 안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박 비서가 서재 문 앞에 섰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를 악물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정 회장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입술 사이로 끊어진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14년이었습니다. 14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축제장 구석에서 솜사탕을 팔고 있었습니다. 재벌의 딸이 낡은 기계 앞에서 손을 떨며 할머니 수술비를 벌고 있었어요. 서아야, 내 서아. 정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4년간 수백 번의 제보를 받았고 수백 번 달려갔고 수백 번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99.99%. 종이 위에 찍힌 숫자가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기억을 잃은 딸에게 갑자기 아버지라고 다가가면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은희에게는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18해를 그렇게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다른 세상을 들이밀 수는 없었어요. 정 회장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비서, 은희를 데려올 준비를 해. 할머니도 함께. 가장 좋은 병원으로 옮기고 수술 일정부터 잡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정 회장의 얼굴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에게 딸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바로 그 시각 축제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솜사탕이 날이 갈수록 인기를 끌자 그것을 곱지 않은 눈으로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어요. 축제장 자릿세를 걷어들이는 악덕 브로커들이었습니다.
허가 없이 장사하는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뜯어내고 내지 않으면 힘으로 쫓아내는 자들이었죠. 덩치 큰 용역 서넛이 은희의 노점을 에워쌌어요. 솜사탕을 사려고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갔습니다. 아가씨, 자릿세 안 낸 거 알지? 여기서 장사하려면 돈을 내야지.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릿세라니.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축제장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고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그런 거 몰랐어요. 얼마예요? 제가 낼 수 있는 만큼은 낼게요. 용역의 대장이 비웃으며 금액을 불렀습니다. 은희가 일주일 넘게 벌어 모은 돈보다 많은 액수였어요.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돈을 내면 할머니 수술비는커녕 내일 설탕을 살 돈조차 남지 않았어요. 은희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만큼은 없어요. 제발 할머니 수술비만이라도 벌게 해주세요. 은희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복 치마가 흙에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흙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제발이요. 우리 할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해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제발 한 달만 더 장사하게 해주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역들의 눈에는 동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용역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데도 대장격인 남자가 콧방귀를 뀌며 턱짓을 했어요. 마치 길바닥에 쓰레기를 치우라는 것처럼. 그러자 용역 2명이 은희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은희는 놀라 몸을 비틀었어요. 손이 흙바닥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성인 남자 둘의 힘을 18살 소녀가 이길 수 있을 리 없었어요. 놔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용역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은희를 번쩍 들어 올려 옆으로 내던졌습니다. 은희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등이 먼저 땅에 부딪혔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숨이 턱 막혔어요. 하필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봄비가 고여 만들어진 진흙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철퍼덕.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은희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갈색 흙물이 튀어올라 얼굴을 적셨어요. 입안으로 흙물이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빨아 입었던 교복이 순식간에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구겨진 메모지가 흙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습니다. 매일 밤 적어놓던 매출 숫자들, 할머니 수술비까지 남은 금액, 그 모든 숫자들이 진흙물 속에서 흐려져 갔어요. 은희는 진흙탕 속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팔꿈치가 미끄러졌어요. 1번, 2번, 3번. 일어서려 할 때마다 미끄러져 다시 넘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몸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용역 하나가 은희의 솜사탕 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접이식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봉지들, 설탕통, 나무 막대들을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봉지가 찢어지며 분홍 설탕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은희가 정성껏 나눠 담아놓은 설탕이었어요. 안 돼요. 그거 제 거예요. 제발. 은희가 진흙탕에서 기어 나오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용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다른 용역들은 은희의 솜사탕 기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이 턱짓으로 지시하자 2명이 기계를 들어 올렸어요. 낡고 무거운 기계였지만 장정 둘이 들면 가벼웠습니다.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은희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트럭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역들은 기계를 트럭 짐칸 위로 들어 올리더니 마구잡이로 내던졌습니다. 쾅!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가 축제장에 울려 퍼졌어요. 솜사탕 기계가 트럭 바닥에 부딪히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설탕을 녹이던 원통이 찌그러지고 손잡이가 부러져 나갔어요. 전선이 끊어져 축 늘어졌고 받침대가 꺾이며 쇠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용역 한 명이 트럭 위에서 기계를 발로 한 번 더 걷어찼어요. 남은 부분마저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기계 안에 남아있던 분홍색 설탕 가루가 바람에 흩뿌려졌어요. 벚꽃잎과 뒤섞인 분홍 가루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분홍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은희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건 안 돼요. 저거 없으면. 은희는 기어서 트럭 쪽으로 갔습니다. 진흙투성이 무릎으로 바닥을 긁으며 부서진 기계 파편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트럭 아래로 떨어진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찌그러진 원통 조각, 부러진 손잡이, 망가진 나사들. 이미 쓸 수 없는 쇠조각들이었지만 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흙이 묻은 손으로 필사적으로 조각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손바닥이 쇠파편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은희는 느끼지도 못했어요. 이거 고치면 돼. 고치면 다시 할 수 있어. 은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고칠 수 없다는 걸. 할머니가 중고로 사준 이 기계는 원래도 언제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장사 미천을 한 푼, 두 푼 모아 사준 기계였어요. 사올 때 할머니는 은희 손을 잡고 말했었습니다. 이걸로 우리 은희가 좋은 날 만들자고. 그런 기계가 이렇게 박살이 났으니 되살릴 방법은 없었어요. 할머니 수술비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은희의 머릿속에 병원 침대에 누운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산소 호흡기를 쓴 채 가늘게 숨을 쉬고 있는 할머니. 이번 달 안에 수술비를 내지 않으면 수술 일정이 밀린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의사 선생님은 차마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었어요.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서진 조각을 쥔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할머니 수술해야 한단 말이에요. 은희의 절규가 축제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처절했어요. 듣는 사람의 가슴이 찢어질 만큼.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어떤 아저씨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용역들의 험악한 눈빛에 모두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어요. 축제장 한가운데에서 18살 소녀가 진흙탕에 쓰러져 울고 있는데 수십 명이 지켜보면서도 손 하나 내밀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진흙탕 위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진흙과 뒤범벅이 되어 얼굴을 적셨어요. 그때 은희의 가슴팍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진흙 위에 작은 것이 톡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반쪽짜리 벚꽃 머리핀이었습니다. 분홍색 핀이 갈색 진흙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은희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과거와 연결된 물건. 기억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한 번도 놓은 적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이 머리핀을 볼 때마다 은희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했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은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울음을 멈췄어요. 후다닥 두 손으로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은희는 교복 소매로 핀을 닦았습니다. 진흙이 묻은 소매로 닦으니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지만 은희는 계속 닦았어요. 그리고 머리핀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이, 이것마저 잃으면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듯이 진흙투성이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머리핀을 움켜쥐었어요. 용역 대장이 그 모습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그리 꼭 잡고 있어. 그 고물핀이 돈이 되나? 용역 한 명이 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구두 끝이 은희의 옆구리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직도 안 꺼져? 한 번 더 맞아야 정신 차려. 남자가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희는 몸을 웅크렸어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머리핀을 가슴에 안은 채 이를 악물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은희의 손을 잡고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내가 고생하지 마 하고 말씀하시던 할머니. 은희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나 이제 어떡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가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축제장 입구 쪽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 세 대, 아니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음의 엔진 소리가 겹쳐지며 축제장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것을 은희도 느꼈어요. 발을 들어 올리고 있던 용역이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대장도 다른 용역들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축제장 입구를 가득 메운 검은색 세단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장이 정적으로 뒤덮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1명, 2명, 3명. 세단 한 대에서 4명씩 내렸습니다. 그런 세단이 20대가 넘었어요. 순식간에 축제장 입구가 검은 정장의 남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무전기가 달려 있었어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축제장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며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야? 무슨 일이야? 용역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이 경호원들을 살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용역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어요.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축제장 입구에서 은희가 쓰러져 있는 곳까지 사람의 벽이 만들어졌어요. 그 한가운데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우철 회장이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이었어요. 박비서에게 긴급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은희를 데려올 준비를 하던 그 시각 축제장에서 용역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정 회장은 준비해둔 경호원 전원을 동원해 축제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정 회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축제장을 가로질러 한 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저절로 길을 비켰어요. 정 회장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흙탕 위에 웅크리고 있는 은희를. 정 회장은 은희에게 다가갈수록 걸음이 빨라졌어요. 진흙투성이 교복, 얼굴에 묻은 흙과 눈물, 피가 배어나온 손바닥, 가슴에 꼭 아는 반쪽짜리 머리핀. 정 회장의 시야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은희 옆에 서 있는 용역에 들어올린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 회장의 눈이 뒤집혔어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어요. 저놈들 손가락 하나까지 다 박살 내버려. 그 한마디에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바람처럼 빠르게 용역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용역 대장이 뭔가를 외치려 했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른 용역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종이장처럼 바닥에 쓰러졌어요. 뒤늦게 도망치려던 한 명은 경호원 셋에게 둘러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은희를 괴롭히던 용역들은 전부 축제장 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를 밀쳐 넘어뜨렸던 남자는 얼굴이 바닥에 눌린 채 신음을 흘렸어요. 기계를 던져 박살냈던 남자는 팔이 꺾인 채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눈에는 용역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진흙탕 앞에 멈춰 섰어요. 비싼 구두가 흙탕물에 잠겼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코트 자락이 진흙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뻗어 은희를 안아 일으켰어요. 은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검은 세단들, 경호원들, 그리고 지금 자신을 안고 있는 이 낯선 남자. 은희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정 회장은 진흙투성이 은희를 꼭 안은 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입술 사이로 끊어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희야. 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또 갈라졌어요. 아빠다. 은희야, 아빠야.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은희에게 아빠는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전부였으니까요. 내가 미안하다. 내 새끼를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아빠가 너무 늦었어. 정 회장의 울음이 축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회장 자리에 앉은 뒤로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수십 명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흙탕물에 무릎을 꿇고 진흙투성이 소녀를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은희가 맞는 걸 보면서도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아무 기억이 없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의 품에 안기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밀려왔어요. 몸 어딘가 깊은 곳에서 기억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4살 이전에 사라져버린 기억의 잔해 같은 것이었어요.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눈물이 저절로 차올랐습니다. 왜 우는지 은희도 몰랐어요. 그저 이 품이, 이 체온이, 이 울음소리가 아프도록 익숙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안겨본 적이 있는 것처럼. 그때였어요. 언니,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지아가 축제장을 가로질러 뛰어오고 있었어요. 작은 구두가 벚꽃잎을 밟으며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지아는 은희 앞에 도착하자 숨을 헐떡이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벗었어요. 은색 가는 체인 끝에 작은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벚꽃 머리핀이었어요. 은희가 가진 것과 반대쪽이었습니다. 지아가 처음 만난 날 말했던 그것이었어요. 엄마 거는 반대쪽이에요. 합치면 하트가 된대요. 언니, 이거 봐요. 엄마가 남긴 거예요. 언니 거랑 합쳐봐요. 지아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반쪽 핀을 내밀었습니다. 은희는 진흙 묻은 손으로 가슴에 안고 있던 자신의 반쪽 핀을 꺼냈어요. 두 손이 떨렸습니다. 정 회장은 두 딸의 손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어요. 두 개의 반쪽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은희의 왼쪽과 지아의 오른쪽, 14년간 떨어져 있던 두 조각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리고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완전한 하트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분홍색 벚꽃 모양의 하트. 왼쪽 반은 14년간 은희의 가슴에 있었고 오른쪽 반은 세상을 떠난 엄마가 지아에게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엄마가 두 딸에게 하나씩 남긴 사랑의 증표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었어요. 작은 핀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14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죄책감이, 할머니의 희생이, 그리고 은희가 홀로 견뎌온 모든 날들이. 은희는 합쳐진 머리핀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억은 없었습니다. 이 머리핀이 왜 반쪽인지, 나머지 반쪽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슴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걸, 이 조각이 원래 여기에 있어야 했다는 걸. 은희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울음도 아니었어요. 기억 너머에서 올라오는 14년간 갇혀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진흙탕 위에, 부서진 기계 위에, 그리고 서로를 안고 우는 세 사람 위에 분홍빛 꽃잎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축제장을 메운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서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오후 그 축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화면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진흙탕 위에서 딸을 껴안고 울던 아버지의 체온과 14년 만에 하나가 된 하트 머리핀의 딸깍 소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은희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6인실 구석 침대에 순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산소 호흡기를 쓴 채 가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14년간 새벽마다 토스트를 구우며 닳고 다른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 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손이 14년간 딸을 지켜준 손이었습니다. 수십억을 가진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작고 거친 손이 해낸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은희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은희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언가를 직감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은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 회장이 먼저 움직였어요. 정 회장은 할머니 침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양복 바지가 병원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짚고 깊이, 아주 깊이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큰절이었어요. 은희가 놀라 정 회장의 어깨를 잡았지만 정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 회장의 목소리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14년 전에 잃어버린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맨 제 딸이에요.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입을 가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딘가에서 찾고 있는 부모가 있을 거란 걸 알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끊겼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육원에 맡기라고 했을 때 보육원 앞까지 갔어요. 근데 차마 문을 못 열었어요. 이 아이 등에서 느껴지는 숨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할머니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평생 아이 하나 품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났을 때 하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할머니는 은희를 바라봤어요. 눈물 너머로 은희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를 찾는 부모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아이를 보내고 나면 또 혼자가 될 것 같아서 할머니의 울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은희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정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어르신. 은혜예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어르신이 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그날 밤 축제장 구석에서 죽었을 겁니다. 어르신이 보육원 문을 열지 않은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정 회장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희의 할머니는 앞으로도 어르신입니다. 그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72해를 살아오며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희도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어디 안 가요. 할머니가 저한테는 엄마예요. 그건 아무도 못 바꿔요. 은희의 말에 할머니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은희를 품에 끌어안았어요. 마른 팔에 힘이 없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14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그날 오후 할머니는 병원 최상층 VIP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넓은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전담 의료진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에 들어서며 이런 데까지 너무 과하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평생 갚아도 부족해요. 수술은 일주일 뒤에 진행되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축제장에서 은희를 괴롭혔던 악덕 브로커들에게는 법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정 회장이 투입한 법무팀이 그들의 불법 행위를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불법 자릿세 갈취, 노점상 폭행, 재물 손괴. 브로커들은 줄줄이 구속되었고
두 번 다시 축제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4월이었어요. 벚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은희는 서울 명문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은희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2년 전만 해도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장학금으로는 할머니 병원비를 낼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던 소녀가 지금 대학교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희는 교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를 바라봤어요. 2년 전 이맘때 축제장 구석에서 솜사탕을 팔고 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진흙탕에 쓰러져 울던 날도요. 그때는 내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희는 가슴에 달린 하트 모양 벚꽃 머리핀을 손끝으로 만졌어요. 두 조각이 하나가 된 그 핀은 언제나 은희의 가슴 위에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 회장 저택의 별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큰 집에서 살 수 없다며 한사코 거부했어요. 하지만 정 회장이 어르신이 안 오시면 은희가 불안해합니다. 하고 말하자 할머니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은희를 위해서라면 할머니는 무엇이든 했으니까요. 별채 앞 너른 마당에 할머니는 꽃을 심었어요. 벚나무 한 그루를 가운데 놓고 그 주변으로 상추, 고추, 깻잎, 방울토마토를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토스트를 굽는 대신 텃밭에 물을 주었어요. 허리가 굽어 오래 서 있기는 힘들었지만 흙을 만지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혼자였던 할머니에게 이제는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저택 식당의 큰 식탁에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 회장, 은희, 12살이 된 지아, 그리고 순자 할머니. 식탁 위에는 할머니의 텃밭에서 딴 상추와 깻잎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된장을 풀어 만든 쌈장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상추 진짜 맛있어요. 사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지아가 상추쌈을 입에 넣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물을 줬는데 맛없으면 어떡하니? 은희가 할머니 접시에 고기를 올려드렸어요. 정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4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웃고 있는 이 풍경이 꿈만 같았어요. 2년 전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딸의 사진을 쓰다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별채 앞 벚나무에서 날아온 꽃잎이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와 식탁 위에 내려앉았어요. 분홍빛 꽃잎이 흰 상추 위에 살포시 얹혔습니다. 정 회장은 그 꽃잎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여보, 보고 있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벚꽃잎을 한 움큼 더 날려보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은희의 가슴에서 하트 모양 벚꽃 머리핀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14년의 시린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에게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난한 손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건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